자, 안녕하십니까. 저번에 이야기한 대로 이제 페르시아와 그리스의 이제 전쟁이 시작됩니다. 페르시아는 이제 서쪽에서 자기네가 제후들에게 조공을 받는 중국의 입장에서 그리스의 여러 폴리스들에게 이제 사신을 보내서 조공을 바쳐라, 우리를 섬겨라 요구를 하겠죠. 여기에 대한 그리스 폴리스들의 반응은 우리는 우리 자유를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 아주 강경한 입장을 보이게 됩니다. 이 당시 그리스 폴리스들이 페르시아에 조공을 바치라는 요구에 대한 강경한 반응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스파르타에서 있었는데요. 이 스파르타 사람들이 이렇게 군인들, 전사의 나라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수다 떠는 걸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지금도 서양에서는 그 스파르타식 화법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은 뚝뚝 단어 몇 개로만 뚝뚝 끊어서 이야기하는. 그래서 이 페르시아 사절이 와가지고 아주 거만하게 우리 페르시아 황제께서는 스파르타의 물과 흙을 원하신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아, 이게 시적인 표현이죠. 너희 나라에 물과 흙을 내놔라. 이거 뭔 뜻이에요 이거? 물과 흙을 가져가면 나라를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니네 영토를 내놔라 뭐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물과 흙을 내놔라 이러자 스파르타인들은 아무 말 없이 있다니 그 사신을 우물에다가 집어 던져버렸어요. 그러더니 그 안에 다 있다. 그러자 이 화가 난 페르시아의 황제, 저 조그만 것들이 감히 대국을 우습게 알아? 그러면서 그 수십만 명의 대군을 이끌고 그리스로 쳐들어갑니다. 쳐들어가자 이 그리스 이 폴리스들은 이제 그 전까지는 따로따로 살고 때때로 자기들끼리 싸우기도 하던 이 폴리스들이 마침내 이제 동맹군을 만들어 가지고 페르시아와 일대 결전을 벌입니다. 여기에 모든 그리스의 운명이 걸려 있는 거죠. 이 결전에서 이제 패하면 그리스는 폴리스들은 페르시아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이 싸움에서 그리스 폴리스 연합군이 수적으로 몇 배나 되는 페르시아군을 무찌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승리한 소식을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는 동포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연락병이 달립니다. 어찌나 먼 거리를 달려왔던지 아테네에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이겼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는 그냥 쓰러져 죽어버렸더라. 그래서 이 역사적 사실을 기념해서 그 당시 승리를 전하고 숨을 거둔 그 연락병이 달렸던 거리만큼을 그대로 달리는 올림픽 경기가 만들어졌는데, 그 올림픽 경기의 이름은 바로 이 전투가 일어났던 지역의 이름을 땄다. 여러분 다 알고 있죠? 그게 어디예요? 그렇죠. 마라톤이에요. 그래서 이 마라톤 전투에서 그리스의 폴리스 연합군이 페르시아의 수십만 대군을 무찌릅니다. 그런데 페르시아는 이걸로 이제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걸로 포기하지 않았고, 이 다리우스 1세의 아들이었던 크세르크세스 황제가 내 직접 가서 그리스를 밟아주리라 그러면서 친히 30만 대군을 몰고 50만이라고도 하고요. 혹은 어떤 역사책에는 원래 쳐들어가는 쪽에서는 자기네 군사수를 과장하기 마련이지만 어쨌든 수십만 명의 대군을 몰고 그리스로 밀고 들어갑니다. 이 터키 반도와 그리스 사이 이 바다, 여기 이제 다다닐스 해협하고 이제 보스포러스 해협이 있는데 이 바다를 연결하는 다리를 지은 다음에 그대로 밀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 북쪽에 있던 나라들은 데살리아라든지 마케도니아라든지 이런 나라는 대번에 그냥 페르시아에게 항복하고 유유탕탕 이제 내려옵니다. 또 이 그리스 폴리스들이 이제 동맹을 맺고 저항을 하는데 아무래도 이 동맹을 맺으면 그 맹주는 군사가 강한 스파르타가 되겠죠. 그래서 스파르타를 지키기 위해 여기 있는 좁은 지역, 여기를 데르모필라이라고 하는데 스파르타군이 결사적으로 여기를 지켰는데, 이게 그 유명한 영화에 나오는 300입니다. 300이라는 영화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요 좁은 지역을 스파르타군 300명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왜 300명이 이 수십만 대군을 막을 용기를 냈냐? 이거는 300명의 용기뿐 아니라 실제로는 지역이 여기가 굉장히 땅이 좁고 나머지는 산으로 덮여 있는 그런 곳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좁은
땅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수십만 명이 들어가더라도 좁은 곳으로 가려면 뭐 이러면 2명씩 3명씩 종대를 이루어가지고 2열 정도 3열 정도로 지나가야 된다면 그 앞에서 300명이 지키나 3000명이 지키나 똑같은 거죠. 3명이 3명을 이길 수만 있는 거죠. 당시 스파르타인들이 그거는 자신 있는 거죠. 1대1 대결에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좁은 곳으로 대군이 가니까 대군이 강점을 가지려면은 숫자가 적은 군대를 포위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좁은 곳에서는 포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계속 가는 족족 죽는 거예요. 계속해서 가는 족족 죽는 건데 결국은 이 전투에서 스파르타가 패하고 마는데 바로 이 산을 넘어가는 지름길을 페르시아가 발견한 거죠. 그래서 결국 이 300명은 모두 목숨을 잃고 맙니다. 이 데르모필라이에서 스파르타군이 패했다라는 소식이 들리자 이거는 다른 여러 그리스 폴리스들에게 큰 충격이 됐고 뭐 순식간에 페르시아군이 그리스 땅 육지를 거의 장악하다시피 하게 됩니다. 이제 그리스는 여기서 망할 것인가? 이 당시 아테네의 데미스토클레스라고 하는 장군이 여기서 굉장히 과감한 작전을 내립니다. 페르시아가 이 육지를 거의 다 차지한 상태에서 스파르타 군도 패배해서 희망이 없어 보이지만은 아테네를 내주면서 적을 유인한다라고 하는 놀라운 작전을 꺼내죠. 그래서 아테네를 비웁니다. 아테네를 비우고 아테네뿐 아니라 아테네 뭐 테바이 뭐 스파르타인을 포함해 가지고 그 그리스 폴리스 동맹군들은 모두 배를 탑니다. 배를 타고 바다로 떠나갑니다. 바다를 떠나가자 크세르크세스는 저 그리스 놈들 이제야말로 끝장을 내주겠다 하고 텅 빈 아테네를 점령한 다음에 이제 페르시아 함대를 소환하여 거기에 살라미스란 바다예요. 거기에서 일대 해전을 벌이게 합니다. 자, 이 그리스 연합군은 이 해전에서 지면은 어떤 면에서는 이 섬들과 배가 그리스에 남아있는 유일한 영토다시피 한 거예요. 이건 배수진도 아니고 뭐 이건 뭐예요? 정말 결사전이죠. 이 결사적인 항전에서 그리스 연합 함대가 페르시아군을 거의 전멸시켜버리고 맙니다. 이게 유명한 살라미스 해전이죠. 아테네를 비우고 모든 군사력을 배에다 태워갖고 바다로 유인했어요. 그러자 페르시아 애들이 배를 타고 쫓아왔어요. 이제 유인에 걸린 거죠. 그리고 나서 이 배를 타고 있는 페르시아군을 무찔렀어요. 자, 그 다음 여러분 같으면 어디로 갈래요? 흔히 생각하기는 그대로 다시 아테네로 상륙해서 이제 아테네를 되찾을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이 당시 그리스 함대는 아테네로 가는 게 아니라 항로를 북쪽으로 잡습니다. 자, 북쪽으로 짜짜짜짜 가면 뭐가 있을까요? 한번 전략적으로 생각해봐요.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 페르시아군이 건너갈 때 뭘 만들었다 그랬죠? 다리를 만들었다 그랬죠. 바로 거기를 노리는 것처럼 보인 거죠. 그래서 크셀크세스는 저기를 끊기면은 우리의 보급이 끊어진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 땅에서 고립되는 거다. 큰일 났다. 해가지고 이제 재빨리 퇴각을 한 겁니다. 그리스에 이미 확보한 영토를 지키기 위해서 마르도니우스라고 하는 장군에게 30만 명의 군사를 맡겨서 주둔시켜 놓고 자기는 빨리 이쪽으로 빠져서 나간 거죠. 자, 그러자 이제 다시 이제 아테네에 상륙한 그리스 군들은 전열을 다시 가다듬은 다음에 저 남겨놓은 마르도니우스의 30만 명의 페르시아군을 용서할 수 없다 해가지고 또 그들을 공격합니다. 마르도니우스 입장에서도 뭐 이제 얼마 안 남은 그리스군 내가 그냥 끝장을 내고 그리스를 완전히 소탕해서 큰 공을 세우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겠죠. 그래서 플라타이아이 전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처음에는 마르도니우스가 자기가 승기를 잡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페르시아군은 30만 명, 그리스군은 다 합쳐봐야 이제 10만 명 정도 됐습니다. 근데 그 중에 무려 4만 5천 명이 스파르타군이었죠. 그러니까 스파르타 300명이 그렇게 무섭게 30만과 싸웠잖아요. 근데 그들이 4만 5천 명이나 나왔다는 게 스파르타 입장에서도 거의 다 나온 거예요, 다. 아테네 군도 역시 거의 그와 비슷한 숫자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작은 폴리스들 해가지고 10만인 거죠. 그런데 이 싸움에서 페르시아군이 무려 20만 명이 전사합니다. 20만 명이. 그러면 그리스군은 어땠을까요? 그리스군은 스파르타 전사자가 90명, 아테네 전사자가 50명 정도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엄청난 차이죠. 그러니까 그리스군 약 200명 정도가 전사할 동안에 이 페르시아군 20만 명이 전사를 했으니 도대체 그리스 사람 한 사람이 몇 명을 상대한 건가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나서 페르시아는 더 이상 이제 엄두를 내지 못하고 점점 밀려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페르시아 전쟁은
그리스가 승리를 하게 되죠. 정확히 말하면은 그리스 폴리스 연합군이 승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리스가 자기네보다 훨씬 크고 병력도 훨씬 많았던 페르시아의 이 집요한 침략을 50년 가까이 전쟁을 통해서 몰아낼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싸움의 목적이 달랐던 거예요. 당시 그리스 사람들은 왜 싸우느냐? 내 가족과 나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싸운 거예요. 페르시아군은 왜 싸웠을까요? 황제가 가라 그래서 온 거예요. 장군들이야 큰 공을 세우겠다는 욕심이 있었겠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냥 가라니까 온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달라요. 그리스인들은 죽을지언정 지켜야겠다라고 싸운 거고, 페르시아군은 명령을 듣고 싸움터에 나간 군인들, 내 뜻이 아니라 그 군인들에게 제일 첫 번째 목표가 뭐겠어요? 그렇죠? 살아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 이게 싸움이 될 턱이 없었던 겁니다. 결국 이 싸움은 전제왕정과 민주정치가 부딪혔을 때 민주정치가 가지고 있는 힘이 얼마나 강한가를 보여주는 그런 싸움이 됐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거대한 제국 페르시아를 무찌른 그리스는 이제 막 전성기를 누리고 막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그게 또 그런데 그렇게 쉽게 가지를 않았네요. 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일단 페르시아를 몰아내고 난 뒤 아테네는 일단 한번 동맹이 맺어졌잖아요. 그런데 전쟁이 끝난 다음에 동맹이 해체되고 자, 우리 다시 옛날처럼 폴리스별로 흩어져 삽시다, 이렇게 가지는 않는 거예요. 여전히 동맹이 유지된 채로 아테네가 맹주 노릇을 했죠. 이걸 델로스 동맹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테네는 지중해 무역을 장악하면서 아주 어마어마한 부유하고 강력한 나라가 됩니다. 이때 당시 아테네의 연속해서 그 최고 행정관으로 선출됐던 페리클레스라고 하는 정치가 이름을 따서 이 시대를 페리클레스의 황금기 이렇게 부릅니다. 페리클레스의 황금기. 그런데 점점 번영이 계속되자 아테네 사람들이 조금씩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야, 우리랑 니네랑 같은 폴리스인 줄 알아? 이런 식의 태도를 취하게 되는 거죠. 다른 폴리스를 무시하고 억압하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테네가 점점 제국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 동맹을 맺고 있던 폴리스들 사이에 불만이 나오겠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폴리스가 제일 불만이 많을까요? 그렇죠. 스파르타예요. 그래서 이 아테네가 너무 잘난 척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는 폴리스들이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동맹을 맺습니다. 이게 펠로폰네소스 동맹입니다. 결국은 그 다음에 뭐가 될까요? 이 델로스 동맹과 펠로폰네소스 동맹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이제는 그리스끼리 싸우는 겁니다. 그 강력한 페르시아를 몰아낸 다음에 결과가 그리스끼리의 싸움이라는 건 굉장히 아쉬운 일이죠. 이 전쟁이 이제 펠로폰네소스 전쟁인데 이 전쟁 역시 또 수십 년 갑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를 무찌른 그리스는 굉장히 번영했으나 그 번영한 힘을 자기들끼리 수십 년간 싸우면서 탕질해버렸다, 이런 얘기죠. 참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그리스는 나중에 북쪽에서 내려오는 마케도니아에게 그리스 폴리스들은 하나하나 다 무너지게 맙니다. 자, 이렇게 그리스는 페르시아를 무찌르고 나서 펠로폰네소스 전쟁으로 자멸하고 말지만은 그래도 그들이 남긴 문화유산만큼은 오늘날 서양 문명의 뿌리가 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감명과 영향을 주었습니다. 일단 이 그리스 문화의 특징은 철저히 사람 중심 문화라는 겁니다. 얼마나 사람 중심 문화냐 하면은 신도 사람처럼 만들어요. 아니, 어떻게 보면은 신이 사람보다 좀 못해요. 좀 찌질해요. 예를 들면 바람둥이 제우스, 맨날 그 부인인 헤라는 질투쟁이 뭐 등 해가지고 신들이 하는 짓도 사람하고 똑같아. 혹은 사람만도 못해. 그러니까 신하고 비슷한 게 사람이야.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사람 중심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이 이렇게 위대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다른 존재보다 위대하다고 생각했던 이유가 독특한데 그건 바로 이성과 논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성과 논리를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세상에 무엇을 찾으려고 했을까요? 질서를 찾는 걸 좋아했죠. 그래서 이 세상에 어지럽게 있는 이 세상이 그냥 어지러운 게 아닐 거야. 반드시 이 내부에는, 이 세상에는 이것을 조화와 균형을 이루게 하는 질서가 있을 거야. 법칙이 있을 거야. 자, 이런 걸 추구하니까 뭐가 만들어질까요? 그렇죠. 학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철학을 하게 되고 수학을 하게 되고 기하학을 하게 되고 과학을 하게 되고, 그래서 고대 그리스에서 바로 수많은 학문들이 싹을 트게 된 겁니다.
또한 예술 작품도 이성과 인간성을 중요시한 그리스인들이기 때문에 예술 작품도 그 조화와 균형을 이룬 절제된 그런 것들을 만드는 걸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논리와 이성을 중요시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책상을 가지고 조각을 한다 그럴 때 이 책상 저 책상 이 책상 저 책상이 아니라 책상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완벽하게 만드는 형태는 무엇일까 해가지고 그 완벽한 책상의 모양을 만들려고 애를 썼죠. 이런 거를 이상적인 표현이라 그래요. 그래서 항상 이상적인 표현, 이상형을 만들려고 했죠. 사람을 조각해도 내가 아는 어떤 사람 만든 게 아니라 뭐예요? 사람의 원형, 가장 이상적인 사람은 어떠해야 되는가 해가지고 그런 사람의 모양을 만들려고 했죠. 그게 그리스 예술작품의 특징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원반 던지는 아저씨 보세요. 현실적으로 저렇게 생긴 사람이 있을까요? 현실적으로는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인들은 가장 조화와 균형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진 이상적인 사람의 모습을 이러한 예술작품 표현하려고 한 거죠. 건축도 보면은 조화와 균형이라고 하는 거에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보여줄 수 있죠. 정확하게 기하학적으로 균형을 딱 맞춘 그런 건축물을 짓습니다. 또한 이렇게 논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철학자들도 많이 활동했겠죠. 여러분들이 철학하면 떠오르는 이름들 있잖아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뭐 이런 분들이 전부 다 이 고대 그리스에서 활동했던 분들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뭘까요? 고대 그리스가 아니라 어디? 그렇죠. 고대 그리스의 아테네에서 활동했던 분들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고대 그리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는 아까 이 고대 그리스가 펠로폰네소스 전쟁으로 승리의 몫을 그만 날려버렸다. 그래서 누구한테 망했다 그랬죠? 예, 마케도니아. 다음 시간에는 이 마케도니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